자, 잠시 뒤에 미국에서는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에 나가 있는 미군 가운데 장군 800여 명을 한꺼번에 불러 모아서 회의를 진행합니다. 과연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올지 상당히 궁금해지는데 정문수 작가님, 네. 특히 우리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 그리고 또 주한미군 사령관의 계급이 강등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네, 이제 오늘 우리나라 시는 오늘이죠. 32일 전군 긴급 장성회의를 열어서 처음에는 이게 왜 개최되는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와서 엉뚱하게 베네수엘라가 겁을 먹고 민병대한테 총기를 지급하는 소동이 좀 벌어지긴 했는데 네. 일단 이제 군내 이제 자신의 지지도를 확인하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떤 재조정을 직접 하기 위한 그런 방식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건 이제 주한미군 사령관의 이제 그 지위를 사성 장군에서 삼성 장군으로 낮추는 거 아니냐라는 네.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표기가 되는 바람에 잠시 얘기가 나왔었는데 일단은 뭐 미군 측에서는 그냥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하긴 했지만 앞으로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문성국 장군님. 예. 그럼 실제로 그러니까 주한미군 사령관의 계급이 저렇게 4성에서 3성으로 줄어들고 이 주일미군 사령관은 또 격상을 검토한다고 해서 4성이 될 수 있다는 건데 이 계급의 역전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뭐 당장은 그게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봐요. 물론 언젠가는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한미군 사령관이 세 개의 모자를 쓰고 있어요. 첫째는 한미연합군 사령관입니다. 두 번째는 유엔군 사령관입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사령관. 세 개 직책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한미연합 방위 체제인데 주한미군 연합사령관이 포스타, 네. 우리 부사령관도 포스타거든요. 만약에 스리스타로 바꾸면 우리는 부사령관은 포스타인데 사령관이 스리스타가 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물론 지금 연합방위 체제를 좀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자권 전환과 연관이 돼 있는데 언젠가 전자권이 전환이 되면 이제 미래연합사 그래가지고 한국군이 사령관이 되고 미군이 부사령관이 되면 그때는 혹시 조정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또 유엔군 사령관의 직책이 있기 때문에 아마 쉽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쨌든 주한미군을 계속 거론을 하는 걸로 봐서는 이 주한미군의 변화라는 게 좀 불가피한 일로 보입니다. 특히 뭐 인원을 줄이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무기들의 재배치가 이제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영상부터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 영상인데요. 자, 보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장의 모습입니다. 보면은 저렇게 미사일이 날아들고요. 근데 저게 드론 공격입니다. 우크라이나 영토를 향해서 러시아가 드론과 또 미사일로 무차별 공격을 하는 모습들, 또 그리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모습들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만큼 드론의 위력이라고 해야 될까? 이게 어마무시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또 중동의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을 통해서 이제 현대전은 드론이 대세다. 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특히 미사일 중에서도 뭐 탄도미사일도 있습니다만 순항미사일 이런 것들이 정말 대단한 큰 위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방어 대책을 강구하고는 있지만 지금 보시는 영상은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고 당하는 거거든요. 네. 우리 구원투할 때 제대로 방어를 한 대 맞으면 그냥 완전히 KO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예. 저렇게 이 전혀 대응을 하지 못하고 드론 공격, 미사일 공격을 받는다면 뭐 피해는 어마무시한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대비하는 데 있어서 지금 뭐 각 나라고 대한민국도 포함되지만은 저런 드론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책, 방어체계 이것을 강화하는 데 지금 집중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실제로 현대전에서 판도를 바꾸고 있는 게 드론과 미사일이다라는 걸 이제 영상으로 한번 네.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문 교수님, 사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북한을 또 맞대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게 사실 남 얘기는 아니잖아요. 정말 남 얘기 아니죠. 이번에 북한이 러시아에 대규모 파병하면서 예. 뭐 여러 가지 군사 기술을 습득한다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경험과 현장 이걸 가장 잘 포착한 게 드론 전술일 거예요. 그리고 북한은 경제력이 미비하기 때문에 드론 전술을 앞으로 우리한테 엄청나게 이제 사용할 거다. 이렇게 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그동안 뭐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천궁, 뭐 패트리어 미사일, 렐섬 이런 거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저고도로 날아오는 순항 미사일이나 드론에 대해서는 대비책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촘촘히 세워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는 뭐 레이저 빔까지 개발하고 있는데 이렇게 대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우리가 큰 코를 다칠 것이다. 우리가 막 전투기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뭐
탄도탄 이런 거 플러스해서 저공으로 날아오는 것까지 다 막아내려면 이런 기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공으로 날아오는 드론과 미사일의 위협, 이게 상당하다는 건데, 자, 이렇게 위협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요, 최근 한 장의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자, 이 사진인데요. 자, 보면은, 네, 이 사진,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네, 이거는 지금 미 공군의 사진 보여드리고 있고요. 리퍼 부대가 또 창설됐던 사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방송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느린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음 또 사진을 보면은요. 자, 이렇게 지금 이게 주한미군 뒤로 굉장히 거대한 황토색 무기 하나가 보입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 정문석 작가님, 네. 이게 아니 우리에게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사진이라고 해요. 맞습니다. 이제 미군의 신형 방공 체계인 IFPC 간접 화력 방어 능력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려우니까 네. 간단히 얘기하면 미국판 아이언돔이라고 보시면 될 것 미국판 같습니다. 아이언돔. 이 사진은 이제 미군 육군 참모총장이 오산의 미 공군 기지를 방문해서 같이 찍힌 사진인데 예. 사람들도 중요한데 저 뒤에 아까 얘기한 황새 컨테이너 같은 게 IFPC 이제 미국판 아이언돔이고요. 저게 중요한 이유가 그 해외에 전개한 미군 기지 중에 오산에 가장 먼저 배치됐다라는 지점이 좀 중요합니다. 요 미국판 아이언돔은 그냥 아이언돔 원조에서 나온 것처럼 그 대규모 저게 전투기나 미사일보다는 저고도로 날아오는 드론 그리고 이제 순항 미사일, 포탄 이런 것들을 이제 막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개발되고 배치된 것이죠. 그러니까 오산이,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미국의 미군들의 기지 가운데 처음으로 저 미국판 아이언돔을 이번에 배치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도대체 왜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주한미군에 이걸 설치를 했을까? 이게 의문이 남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이유를 저희가 한번 따져봤습니다. 첫 번째, 가장 먼저 배치한 이유 이겁니다. 중국 드론의 위협이라는 건데, 문성무 센터장님, 그러니까 예. 중국의 드론이 얼마나 위협적이길래요? 드론 중국 하면 세계 최대의 드론 생산국이거든요. 네. 드론을 만들어서 뭐 여러 나라에 드론을 판매하고 있어요. 특히 러시아에 드론을 판매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뿐만이 아니라 지금 중국이 자랑하는 윙룽이라든지 BZK-005 이런 것들을 수출할 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 뭐 미사일 탑재도 하고요. 고고도에서 정찰도 하고 있거든요. 네. 최근에 보면 이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TB001이 들어왔다가 이게 남부 바시해협을 빠져나온 뒤 동쪽 해상으로 북상을 했다가 중국 연항이 굉장히 대만 전체를 한번 돌아서 비행할 정도로 비행 시간이 길고 역량이 뛰어나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만 국방부가 이 BZK-005 무인기를 포함해서 중국 군용기 27대가 네. 대만 섬 부근 공역을 활동했다. 그러니까 중국 우리 가깝잖아요. 예. 이 드론이 대만뿐 아니라 주한미군 기지 얼마든지 정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강력한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 시급하다라는 판단에 지금 말씀하신 미국판 아이언돔을 네. 괌이 아니라 주한미군 기지에 제일 먼저 배치하는 그런 결단을 내렸다고 하는데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무인 공격기들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번에 미국판 아이언돔을 전 세계에 있는 미군 가운데 이제 주한미군에 처음 배치한 것이죠. 했다라는 네. 건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것도 따져봐야죠. 문근식 교수님. 일단 중국 드론의 그럼 전력 이게 어느 수준이에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드론을 중국은 다양하게 정말 대량으로 생산해가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많이 투입을 했어요. 근데 네. 대표적인 것들이 저기 화면에 보시면 육능 1, 2, WG7, 그다음에 차이용 6 이런 것들이 있는데 육능 1, 2 같은 경우는 미국의 프레데터하고 비슷해요. 가격도 좀 비슷하고 그래서 네. 정찰 공격용인데 그다음에 WG7 같은 경우는 레이더도 있고 과학 정찰 임무 수행하는데 여기에도 공격 능력을 추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가장 최신에 나온 게 이제 차이용 6 이것이 위협적인데 여기에는 미사일 폭탄 탑재하고 여기 450km까지 탑재할 수 있어요 무장을. 그렇기 때문에 거의 전투기 수준이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양상이 돼서 수출이 된다 하면은 굉장히 위협적이고 북한이 특히 이런 것들 다 무방한단 말이죠. 그래서 북한도 지금 자폭들은 플러스해서 거기다 미사일까지 실어서 자기가 식별하고 공격하는 이런 능력을 키우고 있다. 그래요? 이런 차원에서 대단히 위협적이죠.
그러니까 사실 영상으로 이렇게 쭉 봐도 저게 무인 공격기라니 사실 어마어마하다라는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중국의 드론 개발 수준이라는 게 정명수 작가님 이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거대해서 누가 봐도 적군의 비행기다, 네. 무인 드론이다 이렇게 되면 그나마 좀 안심이 되는데 최근에 중국의 후난성의 국방대학의 연구소에서 개발한 이제 무인기가인데 화면을 보시면 예. 그 뭐라고 불러야 돼? 이게 진짜 모기 모양. 오. 예, 지금 보시면 이게 진짜 팔이 아니에요? 모기인지 뭐 모기인가? 이렇게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런 0.3g 크기의 초소형 드론도 개발해서 그래요? 이런 걸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미 7년 전에는 이제 이 모기보다 좀 큰 비둘기 모양의 오. 드론도 이제 개발해서 이제 그 목표를 탐지하거나 필요하면은 폭약이 내장돼 있어서 네. 목표물에 돌입해서 저 안에 폭파시키는 폭약이 그런- 내장될 수 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찰 목적만 쓰는 게 아니라 정찰하다가 고가치 표적이다 아니면 중요한 네. 목표를 타격해야 되겠다라 그러면 만약에 저게 정찰기면 무장을 탑재하지 않으면 일단 돌아와야 되는데 네. 드론 같은 경우는 조종사도 없고 음. 그다음에 소모품이 일종의 탄약에 가까운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냥 돌입시켜도 네. 네,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생선을 되게 좋아하는데 중국에서 이제 잉어 모양의 이제 드론도 개발해서 이제 이건 역시 이제 수중에서 사용합니다. 수중 드론이 네, 보시면은 저게 물고기 그냥 낚시해서 잡으면 멀척 잡았다고 되게 좋아할 거잖아요. 네. 근데 갈라 보면은 이제 살 어. 대신에 이제 그 기계가 이게 내부 부품 같은 게 들어있는 형태. 아 지금 꼬리를 움직이는 네. 게 겉으로 보면 그냥 잉어 같은데요? 그렇죠. 저 그물에 잡혀서 그러면 사람들이 큰 거 잡혔네 하고 좋아할 수도 있는 문제고. 네. 근데 이런 모기 그다음에 비둘기 이제 저런 잉어 모양의 드론은 사람들이 이제 경계심을 좀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최근에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러시아 본토에서 진행했던 스파이더 웹 작전처럼 저런 것들을 국내나 이제 상대방의 저기 목표물 근처에 네. 가지고 와서 풀어버리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거는 일단 배터리가 다 될 때까지 이동이 되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정찰해야 되고 사람들이 이제 지키는 사람이 스트레스 얼마나 받겠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가장 적절한 옛날 속담이 있죠. 10명이 지켜도 도둑 하나 못 잡는다. 자, 이 드론이 가장 이제 저런 그 새나 아니면 물고기 모양의 드론들이 돼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벌떼 드론처럼 이렇게 한꺼번에 날고 있잖아요. 저걸 이제 군집 예. 드론이라고도 부르는데 우리 이제 보통은 밤에 드론쇼 할 때 저걸 많이 보는데 저게 만약에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면 목표물을 향해서 수백 네. 개가 날아간다고 치면은 일단 제가 저걸 막아야 되는 입장이면 또 멘붕 올 것 같아요. 어떻게 막아야 될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이렇게 새카맣게 치고 저게 끝이 아닐 때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런 이제 벌떼 드론, 군집 드론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제 전쟁터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이제 무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저렇게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도 또 이제 감쪽같이 어떻게 보면 네. 좀 진화를 그렇죠. 해서 이 네. 드론 자체가 굉장히 위협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까지 짚어봤어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꼭 비단 배치를 했을까? 한번 두 번째 이유도 살펴보죠. 자, 두 번째 이겁니다. 주한미군에 가장 먼저 미국판 아이언돔을 배치한 이유는 북한 순항 미사일 위협 때문이다. 이건 뭡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그동안 탄도미사일 개발에 집중을 했어요. 네. 탄도미사일 특히 뭐 과거에 스커드라든지 노동이라든지 오래된 미사일을 액체 미사일을 고체화시키고 이런 미사일 개발에 탄도미사일 개발에 집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도 그 요격 미사일들을 개발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자기들이 원하는 목표에 적시에 타격이 어렵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문근식 교수님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순항 미사일의 대응이 다소 미흡하다. 네. 그 취약 부분을 파고드는 거예요. 오. 최근 북한 정권이 이 순항 미사일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전략 순항 미사일 그래가지고 1000km, 2000km 이렇게 날아가요. 그런 미사일인데 순항 미사일의 특징은 이런 겁니다. 속도는 느리지만 낮은 고도로 날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 레이더망을 피하고 요격을 회피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우리가 기존에 가지는 패트리엇이라든지 천공투 물론 굉장히 뛰어난 이 전력이지만 이게 상당히 제한될 수 있고요. 가성비도 또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한미군이 미국판 아이언돔을 제일 먼저 한국에 배치한 것도 네. 사실 그 순항 미사일은 괌까지 날아가기 힘들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 기지 타격이 제일 먼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북한 순항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비 이런 걸 고려해서 미국판 아이언돔을 주한미군 기지에 처음 배치를 결단했다. 이렇게 이해가 돼요. 아니 그럼 레이더에도 잘 잡히기 어렵고 저고도로 나르고 근데 사정거리는 뭐 괌까지는 안 된다는 얘기면 저 순항 미사일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토를 사실 타깃으로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뭐 근거리
우리 대한민국 영토를 타격하는 게 주목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사실은 긴 거리 가다 보면 요격이 되거나 네.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단거리에 레이더에 잡히지 않고 요격되지 않고 목표를 타격, 그것도 정확도가 높거든요. 네. 탄도미사일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순항미사일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미국판 아이언돔이 이렇게 주한미군에 왔다는 거는 이제 우리로서는 어떻게 보면 좀 안심이 되는 부분일 것 같기도 해요. 네. 근데 그동안은 그러면은 왜 이 미국판 아이언돔 전에는 왜 좀 부실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꿔놓은 게 갑자기 등장해요. 사실 네. 드론이라는 무기 자체도 미국이 처음에 프레데터를 정찰 자산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아마 그랬겠죠. 여기 미사일 달아볼까라는 게 시작이었고, 그리고 이제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의 전쟁 사이에서 처음으로 드론이 대규모로 사용이 됐습니다. 터키제 드론이었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도 그냥 조그만 두 나라끼리 그냥 치고받고 싸우는 거다라는 정도로 끝났는데 네. 이번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 드론 그리고 이제 순항 미사일을 대규모로 사용하면서 이제 상대방의 민간 자산이라든지 고가치 표적을 타격하는 게 하나의 전쟁의 패러다임이 바꿔졌는데, 물론 우리도 이 순항 미사일에 대한 대응책을 가지고 있죠. 가장 먼저 준비했던 건 조기 경보 통제기, 그러니까 하늘에서 일종의 하늘의 레이더를 띄운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상에 발사되는 목표물 미사일 전투기들을 탐지하는 건데, 순항 미사일은 말씀하신 대로 저고도를 그러니까 계곡을 따라서 비행하는, 그러니까 네. 제가 어릴 때 봤던 에어리어 88 같은 그 만화 영화 보면 전투기가 계곡 사이를 날아가잖아요. 그때 레이더 피하거든요. 그런 식의 이제 포복 비행을 통해서 목표물을 다가가기 때문에 탐지하기도 어렵고, 네. 탐지를 해봤자 요격을 할 때 전투기를 출격시키 너무 늦고 순항 대응한 미사일을 쏠 때 이게 맞는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네. 그런 것들 대응해서 이제 저고도 순항 미사일 탐지 목적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말씀하신 또 다른 게 이제 야포탄, 그다음에 소형 드론 뭐 이런 것들은 진짜 탐지 자체가 어렵고 탐지한다고 해도 이제 예를 들어서 드론이 1억짜리인데 이걸로 100억짜리 미사일을 쏠 수는 없잖아요. 이런 네. 것들 때문에 IFPC가 이제 주한미군 기지에 배치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앞서 이렇게 따져보는 이유가 주한미군이 이제 뭐 새로운 무기들을 계속 들여오면서 새로운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해보는 건데, 네, 네. 이 미국판 아이언돔 하나만 가지고 그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제 보니까 좀 유의미한 부대 하나가 창설이 됐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프레데터의 발전형이라고 볼 수 있는 예. 리퍼 무인기가 이제 들어왔고, 이게 킬러 드론이라는 별명을 불리고 있는데, 오. 리퍼라는 별명 자체가 이제 살인마 뭐 이런 걸 뜻하는 거라서 아주 적절한 이제 별명이고요. 그리고 한반도에 첫 번째 고정 배치된 기에 이제 그 군산에 이제 창설된 이제 군산에 이제 배치됐던 431 원정 정찰대대 이제 창설식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리퍼가 배치되고 리퍼의 정비사, 네. 그다음에 운영 요원, 그다음에 기지 뭐 이런 것들이 배치가 되고, 중요한 거는 이제 배치가 되고 이제 사진을 이제 일찍 공개했다는 뜻은 한반도에 이제 드론을 막을 장비도 들여왔고 네. 상대방을 공격할 장비도 들여왔다라는, 그러니까 뭐 전쟁이라는 거는 사실 맨날 네. 방어만 할 수는 없어요. 권투 얘기하셨지만 상대방이 날라오는 이제 잽이나 어퍼컷을 막기만 하다가는 경기를 이길 수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잘 막다가 음. 필요할 때 한 방 날려야 되는데, 막는 게 이제 IFPC가 될 거고 때리는 게 리퍼가 되겠죠. 그렇군요. 방패와 창이 둘 다 들어온 네. 거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세계 최강의 킬러 드론이라고 불리는 이 리퍼가 일단 그럼 한반도에 이제 배치가 된 건데, 그럼 무슨 역할을 좀 하게 되죠? 이 주한미군 관계자가 이 부대 창설과 관련된 그 네. 입장을 밝혔어요. 리퍼는 기본적으로 다목적 임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이 중고도 장거리 채공 무인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긴급 표적을 처리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감시, 정찰 임무가 사실 주 임무. 네. 그걸 목표로 설계됐습니다. 뭐 공격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이제 북한이 만약에 도발할 경우에 대한 이제 대응책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리퍼는 방위 임무, 그리고 인도적 지원이라든지 재난 대응 이런 문제 해결도 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라고 주한미군 관계자가 밝혔거든요. 이 지금 방금 사진에도 보십니다만은 이 리퍼 무기는 뭐 하늘의 암살자라고 하는 네.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과거 2020년 이란 혁명 수비대 사령관 솔레이마니를 제거하는데 네. 이걸 사용을 했는데, 레이저 유도 폭탄이 있어요. 정밀 타격을 해서 정말 원하는 표적을 정확하게 타격하는 그런 위력을 가지고 있고, 이게 아마 그렇군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인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뛰어넘는 무인기는 아직 중국, 러시아도 없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한반도에 미국판 아이언돔 그리고 하늘의 암살자까지 배치가 된 겁니다. 주한미군에요. 그럼 만일
근데 북한의 어쨌든 드론과 순항 미사일을 잡기 위해서 왔으니까 네. 요 대치 상황을 한번 가상 시나리오로 따져보면 어떨까요, 문 센터장? 예. 지금 한번 저 그림을 보시면서 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북한이 원산에서 말이죠. 저기 원산에서 순항 미사일 3발, 드론 5대가 이제 그쪽 방향에서 날라오게 되면 예. 우리는 지상 레이더가 있고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가 있거든요. 아. 저기서 그걸 이제 감지를 하죠. 네. 그러면 바로 군산에 배치되어 있는 방금 말씀드린 MQ-9 리퍼가 날아가서 드론과 미사일을 감지하고 드론 2대를 격추시킵니다. 네. 그리고 한반도 주한미군 금방 소개해드린 이제 이 미국판 아이언돔, 네. 아이언돔이 이제 미사일 방향으로 틀어서 날아오는 미사일 2대, 드론 3대를 요격하고요. 동시에. 그리고 끝으로 남은 북한의 미사일은 우리 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LSM이라든지 천궁2라든지 이건 뭐 우리의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네. 이걸로 요격해서 격추하는, 그렇게 해서 북한의 이 순항 미사일과 드론을 모두 격추시키는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가상 시나리오까지 짚어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얘기를 해봐야겠죠. 우리가 미국판 아이언돔을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냥 뭐 장비만 보여줄 뿐 이게 성능이 얼마나 뛰어난 거냐라고 저희가 따져보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실제로 요격하는 장면이 거의 또 공개된 바가 아직 없습니다. 그만큼 성능이 추정 정도 수준이라는 건데 어쨌든 미국판 아이언돔이라고 하니까 실제 그러면 이스라엘의 아이언돔과 네. 한번 비교를 해보죠. 자, 영상 한번 볼까요? 자, 보면요. 이게 이란이 쏜 미사일이 텔아비브 상공에 다다르는데 이게 기다리고 있던 요격 미사일이 저렇게 상공에서 이제 요격을 하는, 번쩍번쩍거리죠. 이제 요격을 하는 장면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자, 이란이 발사한 이게 180발 정도 되는 미사일인데 이게 대부분이 이스라엘의 이제 요격 시스템에 의해서 가로막히게 된 건데 정문수 작가님, 네. 이 미국판 아이언돔도 이 아이언돔만큼 방어력에 있어서 좀 성능이 비슷할까요? 어떻습니까? 사실 뭐 이스라엘이 개발한 아이언돔의 개발 자체에 미국이 지원을 해줬고 네. 그리고 이제 그 기체를 거의 그대로 도입해서 이제 자체적으로 추가해서 제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제와 동등하거나 아니면 조금 성능이 좋아졌다라고 추정하는 거는 뭐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 간접 화력 방어 능력을 가진 시스템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애초에 고고도에서 날아오는 미사일들은 이제 패트리엇이나 다른 항공기에서 유격을 하고요. 예. IFC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란이 이스라엘에 사용했던 여러 가지 무기 중에 이제 저고도로 날아오는 순항 미사일과 드론을 이제 요격하는 체계. 그러니까 이 무기 체계가 완벽하게 위협적이거나 막지 못하는 건 아닌데 기존의 방어 체계들이 중고도나 고고도에 집중돼 있었기 때문에 네. 일종의 그 빈틈을 노린 거였고요. 그걸 막기 위해서 들여온 게 바로 IFC 그리고 이제 아이언돔이었습니다. 그 실제로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상당수의 저고도 드론과 이제 그 순항 미사일들을 막아내는 능력을 갖췄는데 이건 네. 단순히 그냥 미사일의 성능보다는 A사 레이더를 통해서 빨리 먼 거리에서 관측하고 그리고 이제 합동 교전 능력 같은, 그러니까 그 한 대만 보고 따로 교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 대가 동시에 이제 그 레이더로 목표물을 포착해서 가장 빨리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왜냐하면 저고도나 그래도 속도가 느리다고 해도 요격 네. 기회를 한두 번 포착하고 실패하면 그 다음에는 기회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최적화되는 시스템을 좀 갖춰놨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쟁의 비용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뭐 그런 뭐 발당 발사 비용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전쟁에서 좀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문근식 교수님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미국판 아이언돔도 그렇고 어쨌든 드론은 좀 값이 싸잖아요. 근데 이 드론 잡겠다고 저렇게 요격하는 게 과연 가성비로 따졌을 때는 이게 맞는 건가 싶은데 그래서 그런지 이스라엘이 심상치 않은 걸 또 개발했다면서요? 배보다 배꼽이 크죠. 드론 잡는데 미사일을 쓰니까. 네. 그래서 이런 면도 있고, 그다음에 이 그 이스라엘이 개발한 아이언돔은 타밀이라는 미사일을 쏴서 떨어뜨리는 그 한 4만 불 정도 되는데 그것만 해도 4만 몇 천만 원씩 하죠. 네. 5천만 원 이상인데 이렇게 하는 거다 보니까는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이 전쟁할 때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전쟁할 때 하마스가 갑자기 수천 발의 막 미사일을 보내니까 이거 아이언돔이 무너졌다 그랬잖아요. 네. 그 많은 거를 어떻게 다 해결하겠어요? 속도도 빨라야 되고 대량으로 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그다음에 속도도 늦어요. 대량으로 쏠 때는 그 방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 고도도 틀려요. 고도도 아이언돔 같은 거는 미사일이지만 한 10km 이내에서 잡아서 네. 하는데 그걸 뚫고 들어오는 근거리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아이언빔,
그럼 빔. 레이저 빔이란 말, 레이저 빔으로 그 날라오는 미사일이나 드론을 녹여버리겠다 이런 오. 차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다층방을 최후까지 네. 이 촘촘하게 하겠다. 그리고 돈도 적게 들면서 신속하게, 레이저는 엄청 빠르잖아요, 속도가. 그래서 신속하게, 촘촘하게, 그다음에 돈도 저렴하게 이런 목적으로 개발한 게 아이언 빔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거의 벤치마킹에서 지금 천광이라는 걸 개발하고 있어요. 우리도 네. 아니 지금 저렇게 빔을 쏴서 지금 저걸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진다는 거잖아요. 이게 옛날에 뭐 스타워즈를 연상시키는 것 네. 같기도 하고요. 그 스타워즈 덕후는 스타워즈를 떠올리고 저같이 어릴 때 그 만화 영화를 봤던 쪽은 이제 로버트 태권브이나 네. 이제 마징가 Z에서 나오는 이 레이저 빔 있잖아요. 악당들을 없애버리는 그걸 좀 떠올리게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전쟁은 가성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뭐 아이언돔이 굉장히 싸게 만들어졌다고 하면 지금 발당 몇 천만 원 정도인데 그 하마스가 사용했던 가삼 로켓 같은 경우는 한 몇백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아이언빔을 개발을 했는데 이 단가를 굳이 따지자면 발당 한 200원 정도? 아, 한 발 쏘는 네, 뭐냐면 이게 뭐 발사체가 있거나 네. 아니 뭐 연료를 태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렌즈에다가 레이저를 쏘기 때문에 전력만 안정적으로 공급된다면 네. 뭐 이론상으로는 이제 무한대로 쏠 수 있는 어. 그런 장비이기도 하고 아까 제가 소개했던 그런 벌집 드론, 군집 드론이 날라올 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막아주는 역할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쯤 되니까 주한미군 장비는 쭉 얘기를 해보니까 네. 또 우리도 있을 거잖아요. 잠깐 나오긴 했지만 우리의 방어 체계는 어떻습니까? 예, 우리 이제 고도별로 이제 이 저고도, 중고도, 고고도까지 네. 각각 무기들이 배치가 돼 있거든요. 적어도 그럼 10km 이하, 10km 이하는 피호, 그다음에 천궁이 이제 맞고요. 그다음에 40km 이하에는 천궁2, 그다음에 패트리엇, 팩2가 있습니다. 그리고 40km에서 70km는 LSAM이 있고요. 그보다 높은 100km 이하는 LSAM2 네. 이런 식으로 다층 방어 체계, 이건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라고 하는데 KAMD라고 그러죠. 이렇게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천공2 아까 잠깐 나왔는데 이게 최근에 배치됐더라고요. 한국에서보다 해외에서 더 유명한 게 천공2 미사일입니다. 더 유명해요? 특히 이라크, 사우디 네. 여기서 지금 UAE에서 지금 살려고 줄을 서 있는데 이거는 이미 우리 개발해가 30 내지 40km 고도에서 이제 요격하는 건데 이거는 항공기구청 미사일 이걸 게이밍해가지고 만드는 거거든요. 요거는 지금 거의 다 이제 전력화 관리되고 2027년까지 거기에 약간의 나타난 그 불합리점을 개선해가지고 2027년도까지 완전히 배치한다 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방공체까지 살펴봤는데 하나 더 궁금해지는 거 정작까지. 네. 아까 이제 어쨌든 뭐 한 발에 2~30원밖에 안 하는데 네, 네. 그 빔 쏘는 게. 네, 맞습니다. 우리도 그런 거 있나요 혹시? 네, 우리도 이제 천광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개발 중인 거고요. 아직 조금 이스라엘보다는 조금 수준이 떨어진다고는 하지만 예. 우리도 뭐 방공 요격 체계에 있어서는 전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강국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레이저는 아직 출력이 약하기 때문에 저게 대형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엔 좀 무리가 있는데 네. 드론 같은 경우는 기체 전체를 부순다기보다는 그냥 회로 일부를 태워버리거나 프로펠러만 좀 고장 내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도 좀 개발 중이고 그다음에 우리 역시 이제 최후의 방어선으로 이제 천광을 배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세 분과 함께 미국판 아이언돔 그리고 우리 방공 체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